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네, 차돌 전정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례지도사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게스트 김범진 장례지도사님을 모셨는데요. 형사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직업 1순위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괴담을 나누기 위해서 만났으니까 오늘 무시무시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직업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직업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는 모르는 그런 건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가 직접 해본 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죠. 회사원은 학원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학원 선생님은 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몇 시에 출근해서 어디로 이동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알기 힘든 것은 바로 방송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나 TV나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방송 일을 하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방송 일을 했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2016년 여름 A씨는 한창 바쁠 때였어요. 당장 다음 해에 방영될 드라마 연출팀에 들어가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일당은 하루 15만 원에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을 하고 월 20일을 일하는 조건으로요. 대충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도 그럴 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하는 보통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스케줄이잖아요. 하루에 16시간,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의외로 A씨는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오랜만에 막내가 들어왔다고 이래저래 잘 챙겨주기도 했고 막상 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은 그러다가 수명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셨지만 TV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막내야 막내야 그렇게 친근하게 말해주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나 봐요. 도움은 많이 못 되더라도 팀에 피해는 주지 말자, 그것이 A씨의 신조였대요. 근데 아무리 젊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거의 80시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배견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잠이 부족하니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강하게 졌고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도 살은 쭉쭉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오래 하는 게 정답이다,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촬영하고 있던 드라마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야외 세트장 촬영을 가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말이 2박 3일이지 그런 거 준수하는 것은 배우들 입장이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72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강행군이란 소리거든요. 장면마다 등장해서 빠지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배우들이야 자기 분량만 채우면 되지만 스태프들은 모든 장면에 다 투입이 되잖아요. 실제로도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물론 추가 급여가 지급되긴 한다지만 하루 최대 20시간,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강행군이었죠. 자, 심지어 A씨는 연출부라서 거의 쉴 시간도 없었나 봐요. 그렇게 둘째 날도 일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간신히 촬영이 마무리된 시간이 새벽 3시. 제작진 쪽에서 세트장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이 A씨는 도저히 거기까지 갈 힘이 없었대요. 그래서 연출팀 대장님께 애걸복걸했죠. 어차피 여기 누가 드나들지 않으니까 세트장에서 좀 자게 해달라고요. 물론 세트장에 이불을 펴놓고 퍼질러져서 잔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 2층에 보면 쪽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통 감독님이나 대기하는 배우들이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었어요. 미니 냉장고도 있고 접이식 침대도 있었고요. 그냥 거기서 자겠다는 거였죠. 딱히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고 밖에는 야간 경비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흔쾌히 허락을 받았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정리하고 떠나고 나서 시간은 새벽 3시 30분. A씨는 1층에 있던 간이 세면장에서 대충 몸을 씻고 나왔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북적거리던 곳이 횡하니 텅 비어 있었죠. 거기가 총 면적이 한 100평? 100평을 넘어가는 그 정도 규모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나 혼자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A씨는 괜히 무서워져서 이런저런 혼잣말 중얼중얼거리면서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쪽방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몇 시간도 채 자지 않은 것 같은데 띠 하는 이명소리 있죠. 그 소리에 잠에서 깨게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무슨 기계가 잘못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잠에서 깨고 나서도 주변을 막 두리번거렸대요. 게다가 그때가 아직 늦여름이었는데 무슨 냉동창고처럼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 쪽방이. 애초에 거기가 잠을 자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은 아니라서 실내에 있는 비상등, 그 빨간 불빛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있었고 몸은 춥죠. 그리고 귀에서는 계속 이명소리가 들리죠.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요. 바깥을 보니까 아직 해는 안 떠서 주위는 어둑어둑한데 순간 잠이 확 달아났죠. 추운 김에 어깨를 막 쓰다듬으면서 무슨 에어컨이나 공조기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막 주변을 둘러봤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득 이상한 게 보였어요. 그 2층 쪽방이요, 1층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 1층 세트장 한쪽 구석, 경찰서 모양의 세트장에 그쪽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진 않았는데 스포츠 머리에 두상에 보통 체격의 남자더래요. 근데 어쩐지 익숙한 모습인데 어두워서 누군지 잘 모르겠더래요. 아니 뭐지? 스텝 중에 한 명이 뭘 놔두고 갔나? 아니면 혹시 노숙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대요. 이렇게 세트장을 지어놓으면 보통 촬영할 때 빼고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노숙자들이 와서 숙소로 이용을 한다. 뭐 당연히 기밀 유지며 소품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내쫓아야겠죠. 못 봤으면 모를까 하필 깨서 봤으니까 A씨는 안 그래도 잠이 덜 깬 와중에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A씨 앞으로 누군가가 휙 지나가더래요. 그리고는 저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세트장 정문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 이거 노숙자가 한두 명이 아니네. 사람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내가 있으니까 저렇게 도망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 무서웠지만 아까 2층에서 경찰서 쪽에 있는 그 의문의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마저 내쫓아야 됐기 때문에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저 아저씨 나가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큰 소리로 말을 걸었죠. 뭐 직접 부딪혀서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대충 큰 소리를 듣고 알아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대요. 근데 막상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겉은 멀쩡하게 해놨어도 안에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쪽에 그쪽은 텅 비어 있어서 누가 숨을 만한 곳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아까 스쳐 지나간 사람이 그 2층에서 봤던 그 사람인가 싶었대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봤죠. 근데 아까 그 2층 쪽방 있잖아요. 그쪽에 바로 그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쪽방 안쪽에서 그 빨간 그 비상등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렇게 그 남자가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마치 마시려던 것처럼 한쪽 허리춤에 물통을 들고 있었고요. 어쨌든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는데 아까 그 어두웠던 경찰서보다는 좀 더 잘 보이더래요. 그쪽 조명이.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A씨 본인이었대요. 와, 그 순간에 머리털이 쭉 펴서더랍니다. 아니 표정은 하나도 없이 마치 그 밀랍 인형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봐도 매일 거울 속에서 보던 바로 내 모습인 거죠.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 2차선 도로 그 정도 거리를 뛰어두고 1층과 2층에서 서로 똑같은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렇게 생각이 굳어 있으니까 갑자기 2층에 있던 A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물통을 내던지더니 막 계단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려오려는 듯이. 그때서야 그 A씨도 퍼뜩 정신이 들어서 같이 뛰었어요. 물론 계단 쪽이 아니라 경비실이 있는 출입구 쪽으로요. 자, 그렇게 세트장을 빠져나가서 경비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말했죠.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어버버거리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잠이 덜 깬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니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왜 그래요? 이게 진짜 몇 번째야. 나도 잠 좀 잡시다. 귀신이니 뭐니 뭐 자꾸 난리예요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이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A씨가 몇 번 찾아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A씨가 더듬거리면서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직도 짜증이 난 채로 그 경비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이 3번째라고. 자꾸 이상한 게 보이면 본인이 택시를 잡아준다고 하니까 아니 뛰어서 10분밖에 안 걸린다 숙소까지. 그렇게 말해놓고는 왜 자꾸 여기서 있으면서 귀신이 뭐니 난리냐,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숙소 방향 있죠, 그쪽을 향해서 논길을 천천히 그냥 걸어갔답니다. 멍하게. 그 뒤쪽에서는 그 경비 아저씨가 아까 화를 냈던 게 미안했던지 택시를 잡아준다고 했대요. 근데 대답할 정신도 없더래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서 숙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그대로 밤을 샜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잠시 후에 선배들이 장비를 챙겨서 막 나오는데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래요. A가 본 게 대체 뭐였는지, 귀신인지 아니면 무슨 환각이었는지. 만약에 환각이라면 그러면 그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건 대체 뭐였는지. 그 뒤로 A씨는요 어떻게든 잘 이겨내보려고 했던 그 방송 일을 그대로 접고 말았어요.
현재는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잠도 식사도 제때 잘 챙기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혹시나 그때 봤던 걸 또다시 볼까 봐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그때 촬영 중이던 그것은 바로 2017년 OCN에서 방영되었던 구해줘라는 드라마였답니다. 자, 이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저도 끝까지 다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OCN 최고의 성공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명작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플갱어를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근데 이게 도플갱어였는지 또는 드라마 현장이나 또는 녹음실이나 거기에서 귀신을 보면 드라마나 노래가 대박이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났단 말이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실제로 손님들 중에서도 식당을 하거나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가게에서 뭐를 보잖아요. 네. 대박 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귀신이든 어떤 것들이든 주파가 맞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터에서 기운을 주셨을 때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봤는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그분은 그만뒀어요. 보시고 아깝다. 드라마한테 운을 넘긴 케이스네요. 그렇죠. 아쉽다. 그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헤어진 형, 쌍둥이 형. 어렸을 때 배가 같죠. 배가 같은 형제인데 이제 헤어진 거지 모르고 입양됐는데 근데 마주쳤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왜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아니 마주치고? 마주칠 확률이 있죠. 서로 도플갱어가 도망가는 거야. 서로 계속 귀신 도망다녀. 만나고 귀신 경비형 봤다고. 괴롭히고. 그 반대 사람도 똑같은 스토리가 냈을 거예요 어디다가.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얘기는 최근 이제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좀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건이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캄보디아 요 사건의 실체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인데 일명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2014년 1월이었어요. 한국의 성남 국제 마피아 파라는 폭력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영진이라는 조직원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온라인 도박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와요. 체포영장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윤 씨 그리고 K 씨와 함께 온라인 도박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래머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 씨라는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합니다. 임 씨는 25살 청년이었는데 임 씨가 이제 태국으로 온 순간부터 이제 지옥 같은 나날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다음부터 무조건 이제 구타가 시작이 돼요. 그냥 말 시켜서 안 들으면 때리고 김영진 포함해서 조직원들이 임 씨를 그냥 온갖 트집을 잡아서 폭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뭐 엄청나게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임 씨가 이 폭행 당할 때 그걸 이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자기 SNS에 올려요.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불법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자기네들 추적을 받고 경찰에 검거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임 씨를 엄청나게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임 씨가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을 당시에 보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많이 부러지고 또 이제 치아도 많이 탈구가 됐어요.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칼이나 흉기나 뭐 둔기로 때리잖아요. 이 사건은 거의 이제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맞아 죽은 사건.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사진을 다 봤어요. 봤는데 너무나 처참해요. 사실 저는 임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구타를 하도 당해서 이제 눈이 멍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그 사진이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김영진하고 그 K 씨는 베트남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고 윤 씨는 주재관이 설득을 해서 현재 태국에서 자수를 해요. 그 사건은 곧바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추적 끝에 K 씨, 베트남으로 도망갔던 K 씨는 검거가 돼서 국내로 송환돼요. 그런데 이제 K 씨는 그 맡았던 역할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처벌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진행이 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주범이 김영진이었어요. 김영진은 베트남으로 갔는데 단서가 사실 마땅한 단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경과가 됐고, 그리고 제가 베트남 공안들하고 공조를 많이 했는데 이 공안들 만날 때마다 김영진에 관한 자료를 주고 최신 첩보를 제가 줬어요. 이거 좀 꼭 잡아달라.
제가 볼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한 번은 지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아직 그 김영진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계속 찾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고 그 정보도 계속 수집을 해서 줬어요. 그렇지만 별다른 그런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2017년에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기 전에 이 김영진에 대한 제보를 달라라는 방송에 나오면서 저희한테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이제 제보를 보면 허황되거나 좀 사실에 맞지 않은 제보가 많아요. 추려보니까 몇 개 정도는 정말 신빙성이 있는 제보였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김영진이 잘 가는 술집이 베트남 어느 지역에 있는 술집이다. 그리고 김영진이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 자주 드나든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첩보를 몇 개를 추려서 제가 담당 형사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해서 담당 형사들을 보냈어요. 이 담당 형사들만 있으면 사실 베트남과 살 수가 없어요. 사전에 이제 베트남 공안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형사들을 보내겠다. 대신 너희들이 좀 형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수색을 해달라라고 해서 베트남 공안을 그때 100명을 지원받습니다. 사법 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 광역수대, 광수대 형사들을 100명을 저희가 지원받아요. 지원받아서 첩보에 나왔던 그 전 지역을 다 샅샅이 수색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사실 발견을 못해요. 잠복도 하고 베트남 공안들이 그 사진 갖고 다니면서 일대 이제 카지노 같은 거 다 뒤졌어요. 근데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기소침했죠. 그러던 중 2018년 3월 13일에 우리 담당하던 형사가 중요한 제보를 받아요. 그 제보는 김영진의 현재 사진과 현재 위치가 나온 첩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담당 형사가 저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 무렵이었어요. 바로 베트남에 연락을 해서 베트남 공안들, 그냥 현지에 있는 공안들을 요청을 해도 되는데 현재 지방 공안이 또 연루가 되면 또 연루가 있을 수가 있죠. 부정부패가. 수도에 있는 공안을 보내기로 했고 그 거리가 한 차로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우리 요청을 받자마자 그 베트남 형사들이 8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는 아침이었죠. 그래서 수색을 했는데 또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 하고 정말 이 첩보는 정말 따끈따끈한 첩보예요. 왜냐하면 현재 모습과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좀 해달라고 수색을. 근데 한 2시간 정도 있다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잡았다고. 잡았는데 잡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안들이 잡고 있고 여기 눈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맞아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하다가 자기 아무리 조직폭력배 해도 거기서는 안 돼요 또. 그래서 현지 공안들한테 다구리 당해서 퉁퉁 붓고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진짜 직접 잡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을 얘기해서 이제 신속하게 송환을 했어요. 네. 또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을 송환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잘 돼서 이제 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검찰에서 김영진을 살인죄를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사체 유기 막 그런 것만 기소를 한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뭐죠? 그래서 뭔가 그 내방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김영진 사건 두 번째 파타야 사건 촬영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 열이 받아서 분노의 인터뷰를 했죠. 지금 봐도 이제 너무 화난 게 느껴져요, 제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방송에 나간 다음에 검찰이 살인죄로 다시 기소를 해서 김영진은 최종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때 공범이었던 윤 씨도 송환이 돼서 14년 형이 내려졌고, 근데 윤 씨는 한 4년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태국 교도소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형에서 빼준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최근 이제 캄보디아에 나온 사기단지 사건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 인터폴에 나온 다음에 이게 온라인 사기가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 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스캠 컴파운드라고 해요. 컴파운드가 이제 큰 건물 단지 그런 뜻인데 이 스캠 컴파운드가 왜 캄보디아에서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1990년대에 중국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중국 안에서는 카지노 그렇게 도박 사업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정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카지노 짓고 리조트 호텔을 지어요. 그래서 1900년대, 2000년대까지 그게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는데 이제 2010년대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온라인 도박을 하자. 온라인 도박, 사이버 도박하면 돈을 더 벌겠다 해서 이제 사이버 도박까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바로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중국어로 된
보호된 온라인 도박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을 해요.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돈을 다 잃고 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2019년 8월에 캄보디아 내에서 온라인 도박을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범죄 조직들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뭐라 하겠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온라인 사기를 하자. 그래서 보이스피싱, 뭐 로맨스 스캠, 뭐 투자 사기 같은 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나마 이제 카지노에 오던 관광객들마저 끊겨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카지노, 리조트 그런 걸 통째로 이거 온라인 사기를 하는 단지로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스캠 컴파운드가 된 거예요. 범죄 단체가 범죄 단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납치를 하냐? 납치를 해서 사람들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네. 우리 쌈무이님은 컴파운드로 와서 네. 시켰어요, 일을. 네. 그걸 못 채우면 이제 고문을 해요. 실적을? 실적을 못 채우면 고문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딜 때리냐면 발바닥을 많이 때려요. 발바닥. 왜 발바닥을 때리냐면 발바닥은 다쳐도 덜룩거리지만 이건 클릭할 수 있잖아요. 클릭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발바닥 위주로 때리고 또 발바닥 때리면 도망도 못 가요. 잘 못 걷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을 키웠어. 그럼 이 사람이 아주 사기를 잘 쳐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더 막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오시면 새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럼 또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답답한 일은 여기 어렵게 빠져나간 사람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뭐 근무 시간이 아니다, 뭐 나중에 오라 그런 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되게 붕괴했죠. 맞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예전에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맞아요. 언제쯤 이런 정말 확실한 대책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아직도 그 젊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겠다고 해요. 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제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나는 사기꾼이 되겠다라고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모르고 가나 알고 가나 어차피 거기 가면 다 착취받는 거예요. 감금시키고 부탁하고 정기 고문하고 막 그리고 어느 또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문하는 소리를 이 스피커로 다 들려준대요. 미리 이제 다져놓는 거죠. 니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실적 못 채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단지가 캄보디아에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거의 약간 보호소마다 다른데 거의 100개씩 있다고 보더라고요. 총 하면 한 300개 이상 정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속이 강화되면 바로 이전을 해요, 옆으로. 그리고 단속이 좀 뜸하다가 다시 와요. 조직원이 다 검거되잖아요. 다시 와요, 중국에서. 바퀴벌레라고 똑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퀴벌레가 보이면 바퀴벌레가 음식 있으면 모여들잖아요. 이제 방역을 해요, 약 뿌리고. 그럼 잠시 없어져요. 근데 또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와요. 바퀴벌레하고 똑같아요. 이 사기 범죄는 돈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근절은 안 되고 최고의 대책은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거. 최대한 줄이고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얘네들이 목적이 다 돈이잖아요. 돈을 끊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범죄 수익을 추적해서 환수해야 된다. 네. 얘네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암호화폐를 사요. 암호화폐 사면 한꺼번에 사면은 이제 걸리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암호화폐 산다고요. 사서 이제 P2P 시장에서 그거를 현금으로 다시 바꿔요. 돈 세탁이네. 예, 그리고 그 현금을 다시 가지고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또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을 끊으면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쉽고 정상적으로 한꺼번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 그 말도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맞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자, 그럼 형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방금 그런 케이스는 취업 사기로 인해서 그렇게 가서 당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여행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는데 봉고차가 나타나서 그대로 납치해서 갔다.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도 뉴스에 들었는데 제 경험상 사실 관광객, 순수 목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이 사람이 어딜 여행한다는 정보를 알거나 사전에 어떤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범행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관광을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 많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잘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데 그 건 같은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건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여행을 가는 정보를 SNS에 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공개를 하면 이것도 항상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을 혼자 가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같이 가면 그걸 서로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혼자 가지 마시라. 특히 여성분들은 더 범죄의 표적이 돼요. 여성을 납치하기 더 쉽잖아요. 남성을 납치하는 것보다.
택시 같은 것도 함부로 세워서 잡지 말고 누가 주는 음료수 먹지 말고 택시 같은 거 저는 보통 이제 우버 그거를 하고 그거 봐요. 항상 이 기사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항상 봐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좀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가고 우범지대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그러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장례 지도사라는 말이 없어서 장의사. 맞아요. 장의사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장의사랑 장례 지도사랑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장의사는 이런 이제 옛날에는 자격증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격증이 없어서 1급, 2급 경력으로 따주고 여러 명의 장례 협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너는 몇 년 했고 이거 해봐라 하고 나서 1급이다, 2급이다 이걸 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장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꼭 이런 혈연, 지연 이런 게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이제 덩치도 조금 커야 되고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험악하게 생기신 분들 또는 형사님 같은 그런 이제 풍채를 가지신 분들이 장의사를 많이 했어요. 험악한 형사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장례 대학도 생기고 학과도 생기고 교육원도 생기고 하면서 장례 지도사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장례 지도사랑 장의사랑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똑같은 단어고 옛날 분들은 장의사다 라고 하고 요즘 분들은 장례 지도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웨딩 플래너를 생각하면은 딱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는 장례 플래너예요. 형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런 사고사라고 하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고인분들 육신을 수습하러 가면 저희가 이제 수습을 하러 나가기도 해요. 그거부터가 시작인데 언제 연락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장에서부터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장례식장에서 또는 운구업체에서 이송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장례식장 운구 그리고 장례식장 선정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이제 종교에 따라서 재래집례 또는 뭐 빈소는 어떤 크기를 정할 건지 뭐 조문받는 방법 뭐 상복을 몇 분 정도 입을 건지 차량은 장례 버스만 할 건지 또는 장례 리무진까지 할 건지 입관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고인분의 봉합도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절단된 부분이 있으면 또 유족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내기 싫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의료시설이라서 사실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봉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고인분에 관한 일은 저희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딱 이 사람들의 일은 어디까지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봉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례 지도사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하게 좀 이제 해보신 분들이나 또 그런 사고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례 지도사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봉합도 합니다. 네, 저는 봉합도 하고 봉합이라는 게 부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0시간 넘게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재단이라고 하죠. 철을 자르는 공장에서 프레스라고 하네요. 네,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보신다고 고기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프레스가 내려가서 목이 절단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몸이랑 이제 머리랑 이렇게 모시고 저 장례식장으로 그럼 몸은 이제 여기 모시고 머리는 부사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봉합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뭐 그런 일까지 다 해서 저희가 뭐 딱 이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하시네. 네, 모든 장례 관련해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뭐 화장장 예약도 해야 되고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땅을 파러 가기도 하고요. 개장 파묘라고 하죠. 그럼 파묘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요? 있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제가 아시는 분이 장례지도 대학을 나와서 이제 장례지도사를 하고 있던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가까이 오지 마라. 어깨도 좀 세 번 털고 손 대면은 찝찝해하고 좀 불결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자기 이제 일하는데 한번 장례사를 해보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해서 안 한다고 했죠. 당연히 저는 무섭기도 무섭고 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제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 번만 가보자 같이 라고 하길래 술 끼우네 그래 뭐 하는지 한번 볼게 약간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장례지도사가 뭐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시신 만지는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는 거 사실 호기심 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자꾸 장례식장 들어와서 어느 길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하로 들어와서 은색 문을 열면은 된다 하는데 그 장례식장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가봤어요. 그러면 안치실이라고 빨간 색깔 글로 써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25살이었으니까 8년 전이거든요. 안치실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고인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 이제 지인이 고인물에 털을 이렇게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복수라고 하죠. 네, 뭐- 네,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도망 나갔어요. 와, 보지도 못할 거. 들어가는 길에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한두 시간 정도 자리에 좀 앉아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끝났다. 이제 유족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는데 가족분들이 막 엄청 우시고 막 껴안고 막 입술도 맞추고 볼도 비비시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처음에는 조금 무섭고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분이 누군가의 가족이구나. 이걸 처음 딱 느꼈었어요. 그래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이 멘트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이제 염과 습의 과정들을 자택에서 뭐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염을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모실 수 있을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배워둬야겠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모실 때 내가 할 수 있게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소변도 다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소변도 다 닦는데 아, 내만큼 우리 부모님 대소변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야. 그래서 좀 내가 이걸 할 수 있게끔 배워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하게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자, 그러면 우리 장례 지도사님이 본 가장 충격적인 죽음 있을까요? 충격적인 장면들은 너무나 많죠. 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또 발견이 늦게 되면 부패가 네, 그런 것도 있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번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설이었거든요. 설이었는데 가족분 중에 아드님도 있고 따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딸이 아버님 챙기겠지. 딸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버님 챙기겠지. 해서 서로 연락이 교류가 안 된 지 오래된 그런 가족분들이셨는데 그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이제 설 당일날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아버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부랴부랴 이제 아버님 계신 시골로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근데 딸도 자기 자신의 오빠가 챙길 줄 알고 전화를 안 했었고 자신의 오빠도 동생이 챙길 줄 알고 전화를 안 하셔서 혼자 고독사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패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쵸? 온도 근데 때문에.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자택에서 임종하신 분들은 겨울이 부패가 훨씬 빠릅니다. 방 온도가 있어요. 방 온도도 그렇고 보통 전기장판에서 아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 입구부터 나는 그 고인분의 냄새가 있어요. 시치. 네. 주민들이 신고하면 악취가 나던데요. 악취가 나서 신고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례 하시는 분들은 그 냄새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부터 와, 부패가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다 머리 끝까지 싸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인분을 또 이송을 해야 되니까 이불을 걷어냈는데 여기 있는 장기가 다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구더기가 다 기어다니고 얼굴도 뭐 그러니까 여기는 살이 없었어요. 진짜 얼굴에만 형태가 조금 남아 있는 정도고 그리고 팔이랑 근데 이제 이 장기나 이 가슴 몸통 부분은 진짜 살이 없는 그 검은 액체만 남아 있는데 그 통통했던 구더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구더기가 굴러다닙니다.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혼자 고독하게 가셨는데 마무리도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셨대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너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례가 끝나고 나서 발인 날에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나서 버스 타기 직전에 네. 아드님과 따님이 화해를 하셨어요. 꼭 안으면서 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낸 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더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버님은 자신을 바쳐서라도 자식들 간의 화해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으로 인해서 두 자식 간에서 화해를 할 수 있던 조금 충격적이지만 따뜻했던 장례라서 이게 좀 기억이 나고요. 살아 계셨을 적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죠. 후회는 늦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어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거라서 꼭 후회하기 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요.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게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로 침대에서 목을 메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앉아서 굳이 발이 땅에 안 닿아도 됩니다. 안 닿아도 됩니다. 문고리에도 매고. 맞아요. 앉아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신 분이셨어요. 아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 그 베란다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베란다가 이제 있는 옛날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심장마비로 땅에 닿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땅에 부딪히는 순간 임종을 하시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옛날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가 있으면요, 이게 사람이 떨어지는 그 속도와 무게 때문에 몸이 갈라집니다. 잘린다고요? 네, 갈라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보면은 몸까지만 이렇게 네.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다가 거기에 부딪히는 순간 몸이 갈라져요. 아, 이렇게 떨어지면 회전하면서 그렇게. 네. 뛰어내리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게 살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옥상에 떨어지면서 옥상에 부딪혀서 이게 날아간 거예요. 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짜 제가 현장에 이제 보통 우리가 수사 다 하고 사진 찍고 네. 나서 이제 저희가 고인분을 예. 모시거든요. 앰뷸런스에 모시는데 몸은 있는데 하체가 안 보여요. 이제 그 흰 색깔 천으로 그 현장을 싸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인분을 모시려고 이제 장갑도 끼고 위생복도 입고 근데 하체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하체는 다리 쪽은 어디 계시냐 했는데 3층에 있는 베란다. 그런데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3층에 3층에 사시는 분도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죠. 예. 보지도 못하고. 근데 다리를 이제 제가 들려고 했는데 그게 베란다 틈에 걸려서 빠지질 않는데 와, 이 힘을 줘서 이제 당겨서 빼려고 하는데 피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와, 그때도 이제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은 진짜로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셨겠는지 그런 또 힘드심은 있겠지만은 그게 뒤가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힘들었던 고인분을 뽑자면 그 두 분이셨었지 않을까. 이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시신 닦는 알바를 하면 돈을 되게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있는지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어떤 그거냐면요. 우리 영화 친구 다 보셨죠? 네. 영화 친구에 나오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한데. 건달인데. 그렇죠. 그래, 그러면 너가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염해감에 네 공부시키는데 네가 공부를 해서 되겠나? 이러면서 이제 막 뺨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 장의사가 하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한 1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식갑자 환갑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죠. 오래 살지를 못했었으니까. 네. 근데 사람은 계속 죽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저 일을 하냐, 저런 일하는 사람들이랑 말도 섞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그때 페이가 더 셉니다. 저희가 보통 입간을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로 30만 원씩 받았어요. 한 20-30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거의. 근데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그거 반도 못 받아요. 아, 지금 그거 반도 못 받는데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단가가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 없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시신을 다루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알바가 있었지만 지금은 알바가 있을 수가 없다. 불법이다. 네.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사건 사고 그 현장을 가보면 사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면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하고 가면 이분을 이제 누가 어떻게 모시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퀘스천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모르셨나요? 정확히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조사하고 이제 들어가서 또 저희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사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혜령님, 혹시 최근 베스트셀러 소설인 혼모노라는 소설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이 모시던 어떤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이 무당을 버리고 다른 무당에게 옮겨갔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네. 자연신이 있을 거고 천신이 있을 거고 조상신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천신과 자연신은 어느 제자에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제자님들한테 다 기회가 있고 다 기운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만 나는 이런 신령님을 모셔라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조상신은 내 후손한테만 가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이 그 무당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상신이 다른 후손한테 간다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당을 뭐 일을 너무 못해. 신령님을 제대로 못 모시고 사람들한테 막 사기나 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상신이 저를 버리고 다른 형제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회장님,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을 구별하는 방법. 아 어렵다. 왜 어렵냐면 네네. 일반 분들은 모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려도 어디서부터 짚어드려야 될까? 우선적으로 모든 무당들은 자기가 위대해요. 그러니까 맞아. 모든 무당들은 내가 진짜야. 내 신이 위대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수행 차이겠죠. 어떤 무당들은 정말 막 사람들 전 보러 왔을 때 보통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얼마 있으면은 죽어. 너 자손들이 안 돼. 맞아요. 저도 거의 무당인데 이제 해보셨어요? 저도 나가면 무당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실 것 예, 같아요. 가짜 무당. 그러니까 위화감을 너무 조성하는 거죠. 겁나게. 네, 얼마 있다가 너 사고가 큰일 나니까 바로 구태야 돼. 바로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거예요. 겁을 먼저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판단을 못하게 하고 네. 조급하게 해서 판단 미스나게. 같은 수법이네. 맞습니다. 같은 수법이에요,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사 볼 때부터 바로 그날 이제 요즘엔 뭐 카드기도 있대요. 나중에는 QR 나오겠네요. 네, 진짜 카드기가 있기 때문에 야 빨리 거기 뭐 구태야 되니까 오늘 저녁 시간 어때? 2천만 원? 너 있어?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요즘 카카오페이세요. 바로 이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금전을 입금할 때까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감금인가요? 거의 진짜 계속 붙잡고 너 이렇게 뭐 죽는데 너 괜찮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데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저는 맞아요. 네 이제 돈을 밝히면 가짜로 보면 돼요. 맞아요. 캄보디아가 여기 있었네요. 네, 캄보디아. 어디나 존재하죠. 잡으셔야죠. 믿습니다. 혜령님한테 신고해 주시면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재용 형사님 번호 010. 점이라고 해도 물론 우리가 기룡하복을 점지 받으려고 오는 건 우리가 기복 신앙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점 보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얻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게으르면 신당에서 먼저 알아요. 신당에 먼지가 쌓였는지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 또한 수행이 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눈매가 예리하십니다 방금. 네. 그래서 점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곳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런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뭐 거의 그냥 먼지가 막 쌓여 있고 막 그런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깊게 들어가면 무당들은 알거든요, 서로.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시는 분이구나. 네. 나도 예의를 갖춰서 같이 대해야겠다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느 분들은 저도 모르게 저런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당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왜냐면 신당에 가시면 아실 거잖아요. 그런 거 먼저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하고 지금 보이스 미신하고 공통점은 먼저 무섭게 해요. 공포감을 주고 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촉박하게. 촉박하게. 그래야 판단을 못 하거든요. 제대로. 그 두 가지 보이스피싱, 보이스 미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강요하는 거. 강요. 네, 강요.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 혼모노 있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A라는 무당에게 있던 신이 B라는 무당에게 옮겨갔단 말이죠. 근데 그 B라는 무당이 바로 MG 무당이거든요. 네. 갓 신내림 받은 신에게 보통 애동이라고 하죠.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애동들이 적중률이 높다고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왜냐면 애동들은 거르지를 못해요. 아, 말을 못 걸러요. 그냥 필터가 없구나. 네, 필터링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해요. 전기누설. 막 이거 맞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묵으면 이런 것들은 조금 걸러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애동들은 거르지 않는 그런 점에서 적중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묵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만신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영검하시죠. 영검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요. 근데 애동들 중에서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번에 열어주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님들이 간혹 신내림 받으면은 그날 바로 말문이 트이고 영안이 트이고 나다다 얘기하고 다 볼 줄 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러한 점에서 뭐랄까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자님들이 빨리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바로 보일 줄 알고 뭘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단계를 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애동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원력도 세지고 높아지고 도력도 높아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동들은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뭐가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만신분들이 더 영감하시다. 혹시 혜령님은 애동일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근데 그거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점 보러 오신 분 중에.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둘러서 얘기를 해줬었어야 됐는데 그냥 바로 얼마 있다 가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게 저는 아직까지 좀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아무래도 그 또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을 받게 되니까 네. 이것도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뭔가 근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 가실 때 대비해서 좀 준비하시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마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원래 청기누설인가요? 말하면 안 되는 거? 원래는 수명이 언제다라는 얘기는 자체가 원래는 청기누설이에요. 저희가 청기누설이 몇 개가 있어요. 애기 성별 얘기하는 거. 애기가 점지됐을 때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이것도 청기누설이고요. 수명 얘기하는 것도 청기누설이에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청기- 그래서 산부인과 못하게 돼 의사님들도 뭐 이제 둘러서 얘기하잖아요. 네. 뭐 분홍색 옷을 준비하세요, 파란색 옷을 맞아요. 준비하세요. 저쪽은 이런 얘기는 안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게 직접적이 아니면 바보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긴 해요. 저도 그냥 약간 음이 기운이 강해요, 양의 기운이 강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기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자야 남자야 막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진 않죠. 그것도 청기누설인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뭔가 안 좋은 수가 보여지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예를 들어 뭐 3년 엄마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는 편이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준비한 시간 주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무당에도 혹시 그 그레이드, 급이 있나요? 1급, 2급, 3급, 4급, 최상급. 무당 분들한테 자체 급이 있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조상님하고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신내림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예를 할머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아버지가 계실 거고 제가 그 할머니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랑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자랑 공부에 같이 시작을 해요. 할머니도 하얀색 소복을 입고 계시고 머리도 아무것도 없는 장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천신하고 자연신 개념하고 다르지만 일단 조상신으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제자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자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살릴 때마다 진급하세요. 옷이 바뀌고 명패가 바뀌어요. 명패라고 하는 거는 처음엔 뭐 대신 할머니인데 예를 들어 조상 대신으로 시작했어요. 조상 대신 할머니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말명 대신, 뭐 가망 대신, 넉 대신, 군웅 대신 이런 식으로 명패라는 게 있거든요. 명패가 같이 진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게임할 때 온라인 게임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퀘스트 옷이 많이 바뀌는 맞아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는구나. 네. 그 이렇게 영안으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안 쓰고 계시던 뭔가를 쓰고 계시다든지 손에 안 쥐고 계셨던 거를 쥐고 계시던지 그런 식으로 같이 진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급이라고 하면 급이겠죠. 네. 그렇게 좀 나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제자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옷이 다 벗겨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올렸던 것도 다 벗겨지세요. 무너지고. 그래서 제자가 그때 같이 영안도 다치고 기운도 다치고 말문도 다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수는 있네요. 시작할 수는 있죠. 이 제가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당은 평생이에요. 무당 한 번 됐으면은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그 사명감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신기한 이야기네요. 오늘도 괴담을 보다 오싹하게 들으셨나요? 자,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선노모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